하는 거는 한 40분 정도 문제 푸시고 해설합니다. 오늘 하는 것까지입니다. 30문제. 민법 총칙 전범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누적해가지고 민법 총칙 한 10문제, 15문제, 그리고 다음 주 범위 한 10문제, 15문제. 그런 식으로 계속 중복해서, 누적해서 시험을 보고 해설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고민스러운 게, 이제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늘 해왔던 고민이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고,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더 이상은 이해는 안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6달을 노력했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인정하셔야 돼. 그럼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돼? 구겨 넣어야지. 구겨 넣는데 까먹어. 이게 문제지. 매일매일 포맷되는 머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 초기화가 되는 머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을 해야죠. 일주일 전에 반복한 거 다 까먹어요. 그럼 한 달 전에 반복한 거 했던 거 당연히 까먹죠. 그거를 어차피 집에 가셔봐야 밥 먹고 널브러져서 주무시기밖에 더 해. 그죠? 걔 피곤하다고. 수업 들은 것도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걔 피곤해. 그래고 밥 먹고 그러지 말고 문제 풀고 다시 한번 기억을 몇 개라도 더 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누적적으로 보니까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 다 기출됐던 것들 변형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점심 같은 거 많이 거하게 드시지 마세요. 거하게 드시는 분들 국물 이런 거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그런 건 합격했을 때나 먹는 거고요. 네. 가볍게. 자, 114페이지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자,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라 그랬죠. 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무효죠. 그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뭐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죠. 차고나 사기강박 같은 거. 그죠?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자, 전제가 뭐예요? 법률 행위 성립은 했어요. 계약은 했어. 그런데 그게 효력 요건을 못 갖췄어. 원칙이 무효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 민법은 유효하지만 뭐 할 수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나오죠. 114페이지에 있는 의 부분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2번 무효와 취소는 성립 이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라고 하죠. 이럴 때는 무효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지요. 구체적으로 무효행위 추인이라든가 무효행위 전환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3번 하나의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병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만취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는 경우 생각해 보시라 그랬어요.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두 개의 경합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아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효를 보면 되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하죠. 유형이 몇 가지가 있죠. 요 종류를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로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 뭘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대항할 수 없냐, 이거 가지고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즉 선의의 제3자가 보호돼, 각각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일 때 을과 거래한 병이 보호되냐 안 되냐, 그게 절대적 상대적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었죠.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허위 표시하고, 두 가지 상대적 무효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가 있는데요. 당연 무효는 안 나옵니다. 재판상 무효도 안 나오고 그냥 무효인 게 당연 무효고, 재판상 무효는 법원이 이건 무효다 라고 선언을 해줬을 때 무효가 되는 게 재판상 무효가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3번 기억해야 되죠?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예를 들어서요, 각과 을 사이에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요. 토지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는 무효죠. 그러면 토지 건물 일괄 매매 중에서 토지 부분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일부 무효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률 행위에 일부가 무효일 때 137조 기억하시면 되죠.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에 하였을 것, 토지 거래가 없었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죠? 만약에 당사자가 토지를 거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처리하죠. 그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 밑에 판례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을 때 토지에 관한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게 뭐예요? 가상적 의사죠. 이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무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 전에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원칙이 전부 무효가 되니까.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4번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다른 말로 불확정적 무효라고도 하죠. 자,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반면에 무권대리 같은 것들은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무효지만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고요.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도 무효지만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현재는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 무권대리 추인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정지조건이 성취가 된다든가 시기와 같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유효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로 한다. 그래서 그 유동적 무효의 이해가 몇 가지가 있죠.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그거 일단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왜? 다음 법률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해서 유동적인 것을 고르라 이런 뜻이죠. 그 유동적인 게 두 개가 있죠.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유동적 유효는 뒤에서 볼 거고요. 일단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어떤 게 있는지 얘를 좀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양가로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의 법률관계. 이게 이제 올해도 출제가 될 여지가 있죠. 무효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요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단 허가는 특별 유효요건이라 그랬고요. 거래 후 허가를 받는 거라 그랬고요. 허가라고는 돼 있지만 인가의 성질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법을 하실 때 허가와 인가를 구별하시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걸 인가라고 하죠. 반면에 허가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를 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가와 허가는 강제적이냐 재량적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건을 갖췄을 때 반드시 해줘야 돼. 그럼 인가. 요건을 갖췄을 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 허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뭘로 본다? 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 줘야 한다. 줘야 한다.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보기니까 거래를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 허가 없이 거래했다. 무효.
나중에 허가를 받았다. 소급해서 유효. 그러니까 거래 후 허가 전. 요게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게 동그라미 1번에 기억이 있죠. 자, 다만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면요. 관련 판례 1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허가를 잠탈, 몰래 회피할 목적의 거래. 이거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즉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목적이라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관련 판례 1번에 두 줄이 있죠. 자, 여기서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떤 게 있죠? 중간 생략 등기가 일단 있죠.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중간 생략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 119페이지를 가면 먼저 봅니다. 4번의 기업 관련 판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아래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 된 경우 각각의 매매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된다.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 매매를 하면서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요 매매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을 한 경우 우리 허위 표시에서는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가장한 경우를 봤지요. 그죠? 이건 반대죠.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숨기고 증여로 가장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때 증여는 가장행위로 당연히 무효죠. 요게 문제죠. 은닉행위. 요것도 무효다. 왜?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기 때문에 증여뿐만이 아니라 매매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게 되죠. 요건을 갖추면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경우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그거와 관해서 그 관련 판례 119페이지 1번과 3번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6번째 줄.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이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을 했다. 이것도 뭐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그 세 가지를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11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했을 때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고요.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무효기 때문에 계약상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허가 전에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설령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렇게 채권적 효력도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판 2번을 보면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장을 넘기면 계약상 이행 청구가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계약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대금 청구권 발생하지 않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 관련 판례 1번 이행 청구할 수 없다. 2번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설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따위도 청구할 수가 없다. 1번, 2번. 3번.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 다른 놈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이걸 피보존 권리라고 해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을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 피보전 권리를 이전 등기 청구권을 주장했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직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가 없다. 반면에 디귿의 관련 판례 4번 얘는 지금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없지만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단 말이죠. 뭐는 있다고요? 허가 실처 협력 청구권 허가 절차. 그러니까 요걸 근거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지만 요걸 근거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구별할 수 있어요. 다시 디귿의 1번 양당사자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는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 그게 뭘까요? 허가 절차에 협력할 것이다라는 신뢰. 그 신뢰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예요. 이걸 뭐라고요? 신의칙상 의무라고 합니다. 그게 1번이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신의칙상 의무가 생기고 당연히 이건 청구할 수 있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죠. 다만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계약상 의무는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근데 2번 신의칙을 위반했을 때도 손해배상 의무는 생겨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신의칙 위반의 손해배상 청구. 미리 손해배상의 액도 정해둘 수 있다. 이걸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렇게 되겠죠. 그 2번 3번 그래서 그 신의칙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관련해서 1, 2, 3, 4 네 가지 확인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를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자, 일단 우리 민법상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요. 565조에서 계약금 해제권이라는 게 생기죠.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 계약금 해제할 수 있냐? 그렇다. 적용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1번. 그죠? 두 번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적 무효일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다시 계약금 해제와 관련해서 이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허가를 받은 게 이행 착수냐? 아니죠.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고요. 유효해야 권리가 생기고요. 권리가 생겨야 이행을 착수하죠. 그러니까 허가 이후에 이행 착수를 하는 거니까 허가 자체는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그 말은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뭐 결론만 기억하시면 있다 없다만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냐, 뭐뭐 할 수 없냐. 그것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금 교부된 경우 1, 2, 3번 확인하시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3번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간단해요. 3개밖에 없어요.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3개.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경우,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뭐가 된다고요? 확정적 유효가 된다. 유효가 된다. 반면에 4번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쭉 나오는데, 기억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아까 1, 2, 3번 확인했고요. 그 밑에 니은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을 했는데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그때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불허가 처분 중에는요,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즉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라.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을 할 때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 신청. 또 허가 신청서에 장차 이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불허가 처분을 받을 의도에서 단독 신청을 하거나 허가 신청서의 토지 계획 이용란을 부실기재한 경우, 이럴 때는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하면서 다시 써오세요. 즉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그럼 나누면 돼요.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원칙 확정적 무효. 단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 처분은 불허가 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니은에 있죠. 확정적 무효가 된다. 다만 불허가 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부실기재하거나 불성실기재한 경우 등등은 불허가 처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디귿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양당사자가 허가 신청하지 말자라고 그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허가 전 거래를 했는데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갑이 대금을 청구해요. 대금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갑이 대금을 청구했어요. 을이 줬을까? 안 줬겠죠. 그죠? 그랬더니 갑이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해제했어, 갑이. 그랬더니 갑이, 을이 열받아갖고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서 이 부동산을 가압류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갑, 대금 청구할 수 없는데 했죠.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는데 했죠. 을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했죠. 그리고 법원으로 달려왔어요. 여기서 당사자들은 이거 할 수 있냐 없냐를 다툰 게 아니라 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냐 안 됐냐를 다퉜어요. 법원은 주장한 것만 판단하죠. 확정적 무효가 됐다. 왜? 각과 을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죠? 이 지형까지 간 각과 을은 사이좋게 손잡고 허가 받으러 갈까? 안 가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양당사자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걸 왜 했냐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소송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다툰 게 아니라 이 계약이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지 확정적 무효인지를 다퉜어요. 법원은 여기까지 왔다면 양당사자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걸로 볼 수 있으니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듣고 넘어가시고, 리을은 일방적 철회한 경우도 확정적 무효가 돼요. 원래 일방적 철회 못해요. 그런데 한 놈이 일방적으로 철회했어. 그럼 이 자식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까 안 할까? 절대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방적으로 철회 못하지만 허가구역에서는 일방적 철회를 요놈은 절대로 더 이상 허가 신청자를 참작할 생각이 없구나. 계약은 일단 확정적 무효가 되고, 두 번째, 요놈 잘못이죠. 그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귀책 쌓여 있는 자도 확정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신 너는 뭐 해라? 손해를 배상해라. 원래는 어떤 계약이든 일방적으로 철회를 못해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철회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그러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 일방적으로 철회한 자, 다른 말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귀책 쌓여 있는 자도 확정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대신 을에게 뭐 해라?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게 리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리얼에. 일단 그 정도 리얼까지를 확인하시고, 미음도 중요하죠.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인데 갑이 만취해 있었다. 차고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별도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하죠. 그거 주장할 수 있다.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돌리고, 뭘 면할 수 있다? 허가 절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게 미음에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해 드린 것만 확인하시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 99%가 풀립니다.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거 비읍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효의 종류를 쭉 살펴봤는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일부 무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문제하고요.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요 대법원 판례들, 이런 거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1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효의 효과가 남았어요. 무효의 효과라는 게 별거 없죠.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만약에 한 상태라면 돌려주고 돌려받으면 되죠. 자, 여기서 돌려주고 돌려받는 걸 뭐라 그래요?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두 덩어리가 하나 있죠. 예외가 하나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라는 예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뒤에서 봅니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 특칙. 요게 취소가면 하나 나오고 해제가면 하나 나오죠. 원래 부당이득 반환이란 건 거스름돈 더 거스를 받는 거 생각해 본다 그랬죠. 선이라면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악이라면 이익에다 이자에다 손해까지 배상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원칙적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칙이 두 군데 나옵니다. 취소와 해제에서. 이건 이제 나중에 취소와 해제에 가서 따로 볼 거예요. 무효에서는 첫 번째 예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요거 하나 기억해요. 여기서 불법 원인이 뭐죠? 반사회 질서행위죠. 반사회 질서행위로 급여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오른쪽 121페이지 의무 이행 후 위에 있는 요 판례가 조금 문제. 거기 판례 보면 무효인 범죄행위는 범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건 당연한데 그 다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이렇게 돼 있죠.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슨 뜻이에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침해하지 않아요.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각과 의사의 A 토지를 가장 매매했어요. 가장 매매 무효죠? 우리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는 대금 안 주겠죠.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병이 봤을 때는 갑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야, 우리 돈 안 주는데 너 왜 가만히 있냐? 채무 무ring해졌냐? 그럼 계약해자고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그 갑은 뭐라 그래요? 말 못하고 가만히 있겠죠. 이런 거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침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구를 조심하세요. 무효인 행위에 따른 효과를 포인트가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포인트예요.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뿐 침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것도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효의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무효행위 재생이라는 게 나와요. 각과 을사의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야. 그 무효의 행위를 되살려보자. 이게 무효행위 재생이죠. 두 가지 제도가 있고요. 139조 무효행위 추인과 138조 무효행위 전환 두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전환은 조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추인이 문제입니다. 자, 추인 이게 더 많이 나오죠. 일단 139조는 조문을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죠? 아,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가 없구나. 요것만 딱 떼서 출제합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요것만 딱 떼서 출제합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와 같은 절대적 무효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라고 돼 있을 때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를 말합니다. 그 상대적 무효를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거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각과 을사에 1월 10일 날 A 토지를 가장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나중에 각과 을이 7월 10일 날 각과 을이 만나가지고 1월 10일 날 가장 매매를 추인하게 되면 이건 뭐다? 새로운 유효한 매매로 본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다. 각과 을이 7월 10일 날 만나서 유효한 매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추인을 한다. 그래서 무효인 행위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0일 넘겨줬던 이 등기를 7월 10일 날 재활용하겠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용.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걸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등기는 며칠 날 했어요? 1월 10일 날 했어요. 추인은 언제 했어요? 7월 10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1월 10일부터 유효로 할 것인지 7월 10일부터 유효로 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추인은 어때요?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서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차이가 있죠. 세금 누가 내느냐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건 7월 10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등기 유용과 결합이 될 수 있다. 일단 139조 조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밑에 관련 판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행위를 추인했을 때 무효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무효행위 추인 요건 상대적 무효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 동그라면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 4번 그래서 효과는 새로운 매매로 보고 동그라미 2번 비소급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 1번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바뀔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조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무효 등기 유용과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무효행위 전환이 있어요. 이 무효행위 전환은 조문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들이 한 행위가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 다른 행위를 하였으리라 의혹한 경우 그 다른 행위 효력을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우리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의뢰인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특약을 했어요. 지상권 등기는 하지 않기로. 그럼 이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일부 무효죠. 원칙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을은 A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을이 이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A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갑은 을이 A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을이 갑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니까 갑이 그걸 수령하고 있더라 말이죠. 그런데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 따로 있죠. 뭐 임대차. 그죠? 그러면 갑과 을은요. 지상권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슨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럴 때 138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무효인 지상권 설정 계약이 유효한 임대차 계약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 그랬겠지. 이럴 때 그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게 뭐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효행위의 전환도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유효한 다른 행위로 전환시켜주는 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문 확인하시고요. 의의 동그라미 1번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예가 있죠. 무효인 지상권 설정 계약을 유효한 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3번에 효과가 있죠.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유효한 다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별해야 될 게 있죠.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모두 다 절대적 무효죠.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전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만은 뭐가 된다? 전환이 인정된다. 불공정한 행위만은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양가로이의 동그라미 1번. 요건의 동그라미 1번. 반사의 질서 행위, 강행규정 위반 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이 인정된다. 관련 판례가 있죠.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효행위 재생과 관련된 두 가지 제도. 무효행위 추인과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제도가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가 나왔어요. 취소는 뜻, 취소 사유, 취소권자. 누가 취소할 수 있냐? 누구에게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 방법 등이 있고요. 행사의 효과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죠. 거기에다가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정도가 목차가 되죠. 자, 일단 취소는요. 일단은 법률행위가 유효해요. 뭘 못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다? 유효해요. 다만 취소를 하면 뭐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이때의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죠? 이게 취소의 뜻이에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취소를 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취소의 뜻.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잖아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유동적 유효.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에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다음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즉 유동적인 것은 두 가지,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 그 중에 유동적 무효는 암기했고요, 우리가. 유동적 유효는 뭘 말하는 거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취소할 수 있는. 이렇게 취소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그래서 행위 당시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법률행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존재해야 되고 법에서 정한 것만 취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정 취소 사유. 뭐가 있죠? 최척사강,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요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언제 행위 당시 취소가 가능하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요. 갑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고요.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계약을. 그러면 양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가 됐죠. 그렇죠? 갑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고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으니까 양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그런데 강박도 없었고 착오도 없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 계약은 취소된 거냐 아니냐? 우리 대법원 취소 안 됐단 말이죠. 밑에 판례가 있죠. 어떤 법률행위를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상실된다 안 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한 놈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고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취소 의사가 합치가 됐으나 취소 사유가 없다면 이 취소는 효력이 없다.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이 판례의 의미가 뭐예요? 취소하려면 행위 당시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취소 사유가 없다면 아무리 양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취소 의사가 합치됐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는 취소된 게 아니다.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거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취소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양당사자의 취소 의사가 합치한 경우 법률행위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민법을 하죠. 그럴듯하게 출제를 해요. 그렇다 좋다고 속는 분들이 계셔.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취소 사유는 이렇게 즉착상 행위 당시 존재. 그리고 취소 권자도 따로 정해놨단 말이죠.
140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는 의사표시한 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즉 사기 강박에 있는 의사표시한 자, 요 사람들의 대리인, 요 사람들의 승계인 이렇게 돼요. 요게 취소권자죠. 제착, 사강, 대승 이렇게 되겠죠. 상대방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지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놈들의 대리인, 그놈들의 승계인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세 놈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 취소권이 있죠? 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계약을 취소할 때 부모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죠. 즉 미성년자는 단독 취소권이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한 후에 그 취소 자체를 또다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한 능력자도 단독 취소권이 있다라는 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그 다음에 3번은 요 사람들의 대리인. 근데 대리인은 법정 대리도 있고 임의 대리도 있죠. 그 중에서 법정 대리를 말하게 됩니다.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요, 취소권이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따라서 임의 대리는요, 별도로 수권을 받지 않는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는 법정 대리를 말하고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승계인. 둘이 있죠. 포괄 승계인하고 특정 승계인이죠.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사기를 쳤네. 근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병하고 다시 계약을 한 경우. 이중매매잖아요. 나중에 병은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이때 병도 요걸 뭐 할 수 있도록 취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승계인이라는 말은 취소권을 갖고 있는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 상대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취소권을 갖고 있는 자의 승계인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갑의 지위를 넘겨받음으로써 취소권을 넘겨받는 거지. 취소권만 승계하는 건 있을 수 없지요. 취소권만 승계는 안 되겠죠. 어쨌든 취소권자가 누구냐? 제착, 사강, 대승. 그중에 제한 능력과 대리, 승계인.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근데 직접 상대방이 죽으면 포괄 승계인한테 해야죠. 문제는 을이 죽은 다음에 갑이 상속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상속인이 누군지를 확정부터 해야 되죠. 갑이 작두를 타지 않는 한 을이 죽으면 상속인 누구 딱 바로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조문이 만들어지죠. 142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상대방이 확정을 하고 그 확정이 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142조는 그 포괄승계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142조 옳은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가 잘 됩니다. 옳은 지문으로. 조심할 거는요. 을이 죽질 않았고요. 정한테 팔았어요. 이때 갑이 정한테 쫓아가서 나는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은 상대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직접 상대방과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까지만 상대방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하죠.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건데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의사표시를 정한테 해봐야 의미 없지요. 그죠? 정은 그러겠죠. 왜 나한테 하냐고. 내가 너하고 계약했냐고 따지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포괄 승계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취소의 상대방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례 형태로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지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누구고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죠. 116페이지. 자, 취소권이 생겼어요. 일단 양가로 1번 분류식입니다.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 묵시적과 이제 판례가 하나 있죠. 자, 각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을이 사기를 쳤어요. 가면 취소권이 있죠. 을이 이행을 청구했더니 거절을 했어요. 이 거절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취소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죠. 또 갑이 이행한 것에 대해서 을에게 반환을 청구했어요. 갑이 을에게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한다는 건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의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취소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청구나 거절 속에는 취소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출제가 된 말이에요. 관련 판례. 2번 형성권이고요. 5번은 일부 취소 사유라고 돼 있죠. 예? 계약을 했는데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토지 건물을 매매했는데 건물 부분만 사기친 경우, 토지 부분만 사기친 경우, 이렇게. 이 땅에 대해서는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갑이 을한테 야, 이 땅 건물도 산 다음에 철거하고 지을 수 있어. 이 땅은 지을 수. 땅만 사기친 경우 이렇게. 법률 행위의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 전부 취소. 단 분할이 가능하고 따로따로 할 수 있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130조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일부 취소가 되려면요. 분할이 가능해야 돼요. 토지 매매 따로 건물 매매 따로 이렇게.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따로 하는 경우, 예컨대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특약을 했는데 여기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이거는 불가분이란 말이죠. 특약은 계약과 불가분. 따라서 특약에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에 보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요건,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 판례 1번 특약만 기망이 있을 때 그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 판례. 갑이 을을 속여서 돈을 빌려주고 갑의 배우자, 갑의 부인, 병의 이름으로 을 소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을이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을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불가분이죠.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약정 플러스 담보권 설정 약정을 같이 하니까 이 두 개는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것만 취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요것도 취소된 거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뭐도 취소된 거다?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그 2번 판례죠.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특약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경우에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뭐도 취소된 거다.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두 번째, 요것도 취소됐고 요것도 취소됐죠. 그럼 무효가 됐죠.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을은 빌린 돈 돌려줘야 되죠. 병은 등기 말소해야 되죠. 동시행관계도 아니다. 동시이행관계 다. 왜? 부당이득 반환해보니까. 예? 관련 판례 2번 있고요. 어디로 확인하시냐 하면 363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9번. 똑같은 판례예요.
363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9번에 관련 판례가 아마 체크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판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것이다. 하나 하고요.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은 동생관계이기 때문에 을이 빌린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병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두 번째 거는요. 이거 변제와 담보권 말소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변제가 아닙니다. 을이 갑에게 돈 돌려주는 건요. 빌린 돈을 갚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무효 취소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지. 변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동생관계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로 돌아와서 일부 취소가 되는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면 취소 효과가 나왔어요. 취소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잊지 말자.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죠? 자, 소급표라면 제3자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취소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대항할 수 없냐,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법률행위를 취소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 이걸 절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대항할 수 없는 건 상대적 취소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절대적 취소가 뭐가 있죠?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 절대적 취소. 반면에 착오나 사기 강박은 109조 2항 110조 3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착오나 사기 강박은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이렇게 되겠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법률 행위의 효력이 상대적인 것을 고르면, 단순히 상대적인 것을 고르면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나 상대적 취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취소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려면 부당이득 반환 행위가 생기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 하나 나오죠. 뭐 제한 능력을 이유한 취소의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 되겠죠. 127페이지 1번 양가로 2의 동그라미 2번 기억. 자, 니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물건을 팔았고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사용했다. 나중에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죠. 자, 이때 미성년자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와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로 나눠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현존 이익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지만 유흥비로 사용한 것은 현존 이익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가 판례죠. 이거 꼭 구별하시고요. 세 번째로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제한 능력자가 소송에서 유흥비로 다 썼는데요 라고 주장 증명해야 되죠. 현존 이익과 관련해서는 제한 능력자가 증명해라. 2번은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자, 일단 아까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한 후에 취소 자체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었죠. 반면에 예를 들어 각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을이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취소권이 있죠. 그죠? 그런데 갑이 취소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사기는 당했지만 제값을 받았어. 그럼 갑은 사기는 당했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취소할 생각은 없어. 제값을 받았어. 그런데 을이 와가지고 취소 안 하면 병풍대상 냄새를 맡게 되더라. 그래서 갑이 무서워서 취소했어. 취소 자체에 취소 사유가 있죠. 그럼 또 취소할 수 있어야죠. 취소 자체에 또 다른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취소의 재취소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나는 취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협박을 당해서 취소했어. 그럼 나중에 취소를 취소할래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게 취소의 재취소의 문제고요. 3번은 취소하면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죠. 이거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있지. 무효행위 추인. 있지. 무효행위 추인.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예? 계약을 했는데 1월 10일 날 을이 사기쳤어요. 갑이 1월 30일 날 취소했어. 그럼 계약이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죠. 7월 10일 날 만나갖고 새로 계약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잖아요. 새로운 행위를 본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고 무슨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아니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취소를 하면 뭐가 돼? 무효가 되잖아. 그럼 무슨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한 후에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죠.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가 아니고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요. 그게 3번. 그죠? 2번하고 3번이 좀 짜증나죠? 3번은 잘 나와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한 후에 추인할 수 있는가 있다. 그리고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효가 됐으니까. 그죠? 그렇게 취소한 행위에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일단 이렇게 봤어요. 요거 남았어요. 이거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